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사진이 바로 건국의 아버지 존 애덤스라는 분이, 이분이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부통령이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네 이제 부통령 해주게 해가지고 했는데, 집에 와서 자기 와이프한테 인간이 만든 가장 보잘것없는 관직을 나한테 주었다, 그냥 쓸모없는 역할을 나한테 맡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소위 말해서 우리 회사에서 월급 루팡 아시죠? 월급 루팡. 월급 루팡이라고 불릴 정도로 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부통령이라는 지위가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총리가 하고 있죠. 근데 왜 이게 생겼냐? 제가 아까도 여러 번 말했지만 미국은 영국인이 만든 나라입니다. 영국인이 식민지로 미국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시 총독과 부총독을 같이 파견한 거예요. 왜냐? 여기는 미지의 세계잖아. 침입자가 생겨가지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풍토병이나 이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개척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총독이 그런 병에 걸렸거나, 뭐 어디에 긴급하게 출장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어디 지역을 개척하다가 행방불명이 된다던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부총독이 역할을 대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총독이 본국으로 가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배로 이동하면은 막 한 달, 두 달 걸려가지고 갔다가 다시 오는데 몇 달 걸리니까, 부총독이 그 위치를 지키면서 안정화를 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총독 시절에는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건국되니까 본국에 갈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총독이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통령이 부총독 때문에 만들어진 역할인데 할 일이 없는 거죠, 냉정히 얘기해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부통령한테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바로 대통령 사망 시 대통령직을 승계를 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때 황교안 총리가 대행을 했잖아요. 이 대행은 대통령이 된 건 아니야. 대행을 한 거고, 이 탄핵이 되면 우리나라 법에는 60일 안에 선거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동안만 일어나는 일만 네가 해 라는 대행인데, 부통령은 그게 아니라 아예 승계해서 대통령이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되는 게 또 애매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 된 거는 한 번 한 걸로 쳐야 되냐, 아니면 안 한 걸로 쳐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놓은 게 뭐냐? 대통령 기간이 4년이니까 회 2년 동안 대통령이 사망해가지고 승계를 하면 이건 한 번 한 거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출마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대통령은 출마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2번만 해라, 이렇게 된 건데, 만약에 임기 중에 4년 중에 뒤에 쪽에 대통령이 사망해서 승계할 경우에는 한 번 한 걸로 치지 않고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다음 선거에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 선거까지 출마할 수 있게 정해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회를 누가 관장합니까? 국회의장이 관장을 하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하원 의원이 법을 만들면 상원 의원이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짝수예요. 홀수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짝수야. 50대 50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 부통령이 마지막 한 표를 행사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거나 통과시키지 않거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결정권이죠. 이 한 표로 결정되니까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50대 50이 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근데 그 전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안 쓰거나 5회 이하로 쓰거나 이런 거였는데, 놀랍게도 이 카멀라 해리스가 부통령을 하던 시기에는 무려 이 사람이 33번이나 이 결정권을 쓰게 돼요. 왜냐? 그때 기적과 같이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33명씩 교체된다고 했죠, 상원 의원이. 기적과 같이 민주당 50명, 공화당 50명이 딱 돼가지고 의견 충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했죠. 이제 선거 때나 선거 아닐 때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직 수행할 때도 대통령이 못 가는 지역들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넓으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중앙 경합지나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부통령이 나머지 지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는 거죠. 또 아까 말했듯이 이 조 바이든이 오바마의 보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오바마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조 바이든이 그 일을 대신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걸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하는 거,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 일부 사항에 대해서 부통령이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부통령을 누구로 선택해? 이 인물은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진영은 이 JD 벤스라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얼굴만 봐서는 외국인이어서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84년생, 저보다 한 살밖에 안 많아. 한 살 많은 게 아니라 어리죠. 우리나라 나이로 41살이죠. 그러니까 엄청 젊은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을 왜 선택했냐? 트럼프가 되는 사람이 선택했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는 시골 농부 출신의 흑수저예요. 그래서 엄청 어렸을 때 고생을 했는데 변호사가 되고 20, 30대에 기업가로서 부자 반열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책을 하나 쓰는데 힐빌리 노래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 백인 저소득층의 노동자의 삶을 그린 거예요. 자기 일대기를 쓰면서. 그게 엄청 대박 히트해가지고 아마존에서도 베스트셀러 1위에도 꼽히고 2020년도 넷플릭스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요. 국내에는 잘 안 알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어떤 인물이냐? 사실 트럼프 지지층이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많이 지지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20년도 선거할 때는 방심을 했나 봐. 백인 노동자층이 민주당을 찍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백인 노동자층을 다시 한번 가져오기 위해서 JD 벤스를 선택했다.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을 부통령으로 해놔야 어떻게 보면 표를 더 많이 몰아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 JD 벤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트럼프를 지지했던 건 아니에요. 막. 그래서 어떤 말까지 했냐면 트럼프는 미국의 히틀러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막 뭐 할 때마다 반대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트럼프가 16도에 당선되니까 바로 트럼프로 찾아갑니다. 별장에 찾아가서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한테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 지금까지 당신을 히틀러라고 말할 정도로 반대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 편으로 만들었냐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트럼프가 좀 말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키스 마이 에스 뭐야 우리나라 말로 똥꼬 빨았다 표현을 할 정도로 의외로 막 무슨 흥성맹세했다 이거 무릎 꿇은 거한테 가서 그렇게 모아서 트럼프 형님 제발 한 것 같아. 근데 뭐 우리도 알 수 없죠. 둘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막 열렬 지지층이 된 거예요. 막 무슨 말 하면 막 트럼프 하고 지금도 물론 지금 부통령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뭐만 하면 막 트럼프 표만 든 거예요. 그러면서 2022년 처음으로 상원의원에 당선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내가 인도 출신 이민자 출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둘 다 백인이잖아. 이 도널드 트럼프랑 이 벤스랑 둘 다 백인인데 보니까 이민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좀 사람들의 표를 가져오려고 해야 되는데 아내가 또 이제 인도 이민자 출신이니까 이런 부분이 유리했다라고 해서 이 제이디 벤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 해리스는 누구를 선택했느냐? 자, 푸근한 할아버지 스타일 팀 월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팀 월즈도 기가 막힌 분인데요. 자, 해리스가 딱 봐도 흑인 여성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둘 다 이제 자메이카 출신, 인도 출신이죠. 자, 이분 딱 봐도 백인 남자예요. 어떻게 되죠? 흑인 여성 또는 이민자들은 해리스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 백인 남자들 표를 가져오자. 특히 이분은 미네소타 주지사 출신인데, 자, 미네소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미네소타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여기. 자, 이 부분에 달려 있죠. 이게 뭐야? 가운데로 나누면 북부죠. 흑인들이 남북 전쟁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북부는 뭐 공업지대가 많았고 남부는 목화 농장이라든지 뭐 이런 농장들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흑인 노예들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방되면서 북부로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북부에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왔지만 그래도 남부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남부가 상대적으로 흑인 비율이 높고 북부가 낮은데 북부 중에서도 이 캐나다랑 닿아있을 정도로 북부다 보니까 흑인 비율이 적은 거예요. 백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해리스가 흑인 여성이니까 백인 표를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팀월스를 했었는데 이분 이력이 또 특이합니다. 자, 이분은 우리나라 같으면 교육대 또는 학교에서 있는 교육학부 있잖아요. 국어국문학과 뭐 이런 교육대 출신이어서 평범한 교사 출신이었어요. 해리스는 뭐라고 했죠? 부모님이 둘 다 교수급인 박사 이런 집안의 엘리트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팀 월스는 엘리트 출신도 아니고 좋은 대학 출신도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랑 반대될 수 있는 인물을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말할 것도 없이 뭐 재벌이죠. 해리스 뭐라고 했습니까? 19년도에 부가 벌어들인 수익이 40억 원입니다. 40억. 1년에. 평생 동안도 아니고 1년에 40억 원이에요. 제이디 벤스 20, 30대의 기업가로 부자가 됐고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돈 얼마나 많이 벌겠어. 그리고 나서 그 돈을 통해 가지고 사업도 크게 하고 있고 그런데 팀 월즈는 부부 합산 재산이 평생 동안 벌어서 모은 돈입니다. 13억. 뭐 우리나라 돈으로도 뭐 적은 돈은 아닌데 앞에 있는 3명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인적이죠, 사실. 그리고 이분이 주식, 채권, 부동산, 코인이 하나도 없대요.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거죠.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셋에 비해서 월등히 서민적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인기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내에서. 아무래도 좀 서민 출신으로 서민적인 정치하시는 분이 적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부통령으로 해서 지금 런닝메이트로 같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